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 로봇팔의 포워드 키네매틱스와 인버스 키네매틱스는 잘 복습을 하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고정되어 있는 로봇이 아닌 움직이는 모바일 로봇, 그 중에서도 특히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에 대해서 포워드 키네매틱스와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실습해보고 코드까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로봇팔 형태의 로봇은 몸체가 어딘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팔 끝점을 움직일지언정 로봇 자체가 움직이지는 못했죠. 반면에 바퀴가 달려있는 로봇이나 혹은 요즘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다리 달린 로봇 혹은 비행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자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로봇을 모바일 로봇이라고 부르고 혹은 플로팅 베이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 시간 살펴볼 로봇은 이 첫 번째 바퀴 달린 로봇이 되겠습니다. 바퀴 달린 로봇이 다리 달린 로봇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바퀴 달린 로봇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 같은 타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그런 타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 좀 스페시픽하게 얘기해 보면 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로봇을 살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퍼런셜 드라이브, 그래서 DD라고 하는 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은 장점과 단점을 갖습니다. 우선 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로봇은 로봇 청소기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움직이는 바퀴가 두 개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바퀴가 양쪽 두 개만 있으면 앞으로 뒤로 뒤뚱뒤뚱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을 받쳐주는 보조 바퀴, 캐스터 휠 또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물체가 앞뒤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형태의 로봇은 앞뒤로 움직이거나 혹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구동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장점은 제자리에서 돌 수 있는, 이거는 탱크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제자리에서 돌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로봇이 앞으로 움직이거나 뒤로 움직이거나 혹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은 가능한데 이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합니다. 양옆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를 만들어낼 때 조금만 옆으로 움직이면 사실 갈 수 있는 곳인데도 이렇게 빙 돌아서 간다던가 하는 이러한 단점을 갖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림이 살짝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잠시 색깔을 바꿔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로봇이 양쪽 바퀴의 속도가 모두 동일하다면 앞으로 전진을 할 겁니다. 반대로 양쪽 바퀴의 속도가 모두 뒤쪽 방향이면 후진을 하겠죠. 그러면 반면에 양쪽 바퀴의 속도가 한쪽은 앞으로 전진하고 반대쪽은 뒤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시계 방향으로 제자리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양쪽 바퀴 방향이 반대가 되면 또 반시계로 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한쪽 바퀴의 방향, 양쪽 바퀴의 방향, 돌아가는 방향은 똑같고 대신에 그 속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한번 해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왼쪽 바퀴의 속도보다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살짝 원 형태의 궤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 타입을 갖고 있는 것이 디퍼런셜 드라이브 모델 타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번 시간에는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 로봇의 포워드 키네마틱스와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진행해 본다고 했죠. 우리 전에 있던 로봇팔 같은 경우는 테타 1과 테타 2가 주어졌을 때 엔드 이펙터의 x, y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포워드 키네마틱스였는데요. 이번에는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어 속도인 선속도와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 x, y 방향 테타를 알아내는 것을 포워드 키네마틱스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것이 나왔느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로봇은 우리가 줄 수 있는 제어 신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선속도, 그리고 왼쪽으로 회전할지 오른쪽으로 회전할지 각속도, 이 두 가지를 갖습니다. 선속도와 각속도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속도 예를 들어서 0.5, 각속도 0.1로 준다면 앞으로 가면서 살짝 회전하는 이러한 원궤도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선속도와 각속도를 조합해서 이 로봇의 모든 움직임을 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속도를 모두 이 V와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선속도 V와 각속도 오메가는 사실 우리가 실제 로봇을 제어할 때 이 선속도 V와 오메가를 직접 제어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이 바퀴의 속도가 되는 것이죠. 바퀴의 위치를 뭐 얼마큼 2분의 파이만큼 돌릴 것인지, 혹은 속도를 1초에 뭐 3번 돌게 할 것인지, 혹은 토크를 얼마나 줄 것인지, 이러한 제어를 실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속도 제어를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 오메가, 이 세타 닷을 일반적으로 오메가라고 부르죠. 각속도이니까요. 우리 이전에 물리 시간에 배웠던 식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V는 R 오메가라는 식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중심축이 돌아가는 각속도 오메가를 실제 선속도로 바꿔주는 식이 바로 이 V는 R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바퀴의 선속도와 오른쪽 바퀴의 선속도를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왼쪽 바퀴의 속도 VL은 R 오메가 L이 되고요. 오른쪽 바퀴의 선속도 VR은 R 오메가 R이라고 적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이전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여기에 V라고 나와 있는 이 값은 사실상 왼쪽 바퀴 VL과 오른쪽 바퀴 VR의 집합으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나타내는 식을 다시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V는 R 오메가 R과 R 오메가 L을 더한 것을 나누기 2 한 것이 선속도 V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왼쪽 바퀴의 선속도와 오른쪽 바퀴의 선속도를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준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왼쪽 바퀴 선속도와 오른쪽 바퀴 선속도를 더하면 되지 왜 나누기 2를 해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로봇의 중심축이 이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살펴보시면 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왼쪽 바퀴가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 바퀴만 움직인다 라고 했을 땐 이 R 오메가 R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로봇의 속도는 이 중심축 기준으로의 속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벡터의 연산인데요. 이 벡터가 이 2b 대 R 오메가 R이라고 했을 땐 1b 대 2분의 R 오메가 R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삼각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누기 2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의 중심축이 가운데 지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종 이제 V는 R 오메가 R 더하기 R 오메가 L 나누기 2가 되고요. 이번에는 각속도를 살펴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펴보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속도가 차이가 나도 각속도가 발생하고요. 왼쪽 바퀴의 속도와 오른쪽 바퀴의 방향, 왼쪽 바퀴의 방향과 오른쪽 바퀴의 방향이 다르면 각속도가 또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 각속도는 이 양쪽 바퀴 속도의 차이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식을 보시면 제가 테타 닷 R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이것은 오메가 R과 동일하겠죠. 오메가 R 마이너스 오메가 L이 되는 것이죠. 두 개의 각도의 두 개의 각속도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로보틱스에서 많이 쓰이는 노테이션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일반적으로 로보틱스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플러스 방향으로 로봇을 돌게 하는 것이 이 오른쪽에 있는 테타 닷 R이죠. 그래서 순서가 테타 닷 R 마이너스 테타 닷 L이 된 것입니다. 플러스 방향이 반시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오메가가 되는 테타 닷 R 마이너스 테타 닷 L은 양쪽 바퀴, 그래서 양쪽 선속도의 차이 R 오메가 R 마이너스 R 오메가 L이 되는 건 이해했는데, 여기 또 나누기 2B가 발생을 했네요. 이 2B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로봇 중심이 가운데여서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전에 살펴봤던 공식인 V는 R 오메가 있죠. 혹은 V는 R 오메가. 이 식을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원주의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바퀴가 정지해 있고 왼쪽 바퀴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원주를 구하는 식은 R 테타고, 이것의 양변을 미분을 해보면 R 테타 닷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쓰인 겁니다. 여기 있는 원주가 움직이는 거리가 혹은 이것을 미분한 속도는 결국 2b 결국 R이 되겠죠. 2b 곱하기 테타 닷. 이때는 테타 닷 R이 되겠네요.
저 오타가 있네요. 테타 닷 L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V R 오메가 L이 될 거고요. 테타 닷 L 여기도 L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오른쪽 바퀴가 정지해 있고 왼쪽 바퀴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때 선속도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R 오메가 L과 같이 일반적인 수식으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이 원이 움직이는 원주의 식을 통해서 2b 테타 닷 L이라고도 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여기에 있는 오메가 L이 아니라 테타 닷 L이 우리가 궁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관관계에 의해서 나누기 2b가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식으로서 이야기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어떤 로봇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줬구나. 각속도일 때는 R 오메가와 같은 이러한 수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나누기 2b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벡터의 연산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X축 선속도와 Y축 선속도, 이것을 로봇 프레임이 아닌 월드 프레임 기준에서의 X축 선속도와 Y축 선속도를 얻어냈고요. 오메가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있는 V는 오른쪽 바퀴의 속도와 왼쪽 바퀴의 속도의 상관관계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봤죠. 사실 이번 코드에서는 단순하게 이 실제 V로만 표현을 할 것인데요. 실제 로봇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 로봇의 컨트롤러를 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로봇의 바퀴 속도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축 선속도와 Y축 선속도, 그리고 오메가를 통해서 위치 x0와 y0, 오메가 0를 알아내는 이것을 우리는 forward kinematics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이 forward kinematics를 위해서 우리는 미분의 정의,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속도를 통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니까 이것은 적분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적분과 비슷한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은 미분의 정의와 아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보시다시피 미분식이, 우리에게 익숙한 미분식이 등장을 했죠. x 닷 시대는 v 코사인 테타는 결국 이제 다음 타임 스텝 빼기 현재 타임 스텝을 일정한 이건 dt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수로 나눠준 값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y 닷과 이제 테타 다시 되는 오메가도 다음과 같이 미분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사실 다음 스텝에서의 x 위치, y 위치, 각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xt 플러스 1, yt 플러스 1, 테타 t 플러스 1에 대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의 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xt를 알고 있고 v랑 오메가를 알고 있다라고 그러면 xt 플러스 1, yt 플러스 1, 테타 t 플러스 1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 스텝에서는 이 t 플러스 1 데이터를 통해서 t 플러스 2를 유추해내고, 그리고 또 다음 스텝에서는 t 플러스 2를 통해서 t 플러스 3를 유추해내고, 이 식을 계속해서 반복 시행해주는 것이 오일러 인테그레이션 메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분을 계속하는 거랑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 로봇의 forward kinematics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드디어 한번 코드를 실행해 봅시다. 이번 코드는 세 번째 렉처 3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diff drive fk forward kinematics죠. 파이썬 3를 통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로봇이 움직이면서 경로가 누적되고요. 로봇이 여기 있는 사진과 같이 니은자를 그린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창이 닫히게 됩니다.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보시다시피 로봇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경로를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이것이 빨간 색깔 이 경로로서 표현이 됩니다. 검은 색깔 이 마크가 있는 이유는 로봇의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로 한번 살펴보시죠. 보시다시피 이 렉처 3 DD 모바일 로봇 안에 있는 diff drive fk forward kinematics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메인 펑션 안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애니메이션 하는 부분만 따로 빼놨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우리 이전부터 계속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생략을 하고 메인 펑션인 모션 시뮬레이션 이 파트만 살펴보겠습니다. 모션 시뮬레이션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스택 쌓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풋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애니메이션 해주는 것이 스텝 3로 마무리가 됩니다. 첫 번째,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보시다시피 0초부터 1초, 1초부터 2초, 2초부터 3초, 그래서 총 0초부터 3초, 3초 동안 시뮬레이션을 진행시킬 건데요. 이렇게 왜 세 번 나눠 등분을 했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이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제어 신호를 줄 것입니다. 제어 신호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선속도와 각속도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앞으로 가는 속도 V와 로봇이 회전하는 이 각속도 오메가, 이 두 개의 제어 신호를 각 시간마다 서로 다르게 줄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0초부터 1초까지는 앞으로만 이제 앞으로만 1m/s 움직이게 하고, 두 번째 이제 1초부터 2초가 되겠죠. 이 동안은 선속도와 각속도를 같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그리겠죠. 마지막 2초부터 3초까지는 다시 선속도만 1m/s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제어 신호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신호를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이라는 펑션을 한번 살펴보면 일전에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이 마지막 수식 있죠. 다음 스텝의 x 위치, 다음 스텝의 y 위치, 다음 스텝의 각도 테타는 다음과 같이 이전 스테이트 더하기 뭔가, 이전 스테이트 더하기 무언가, 이전 스테이트 더하기 무엇인가가 됐었죠. 그래서 이 무언가를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v와 오메가가 필요한 것인데, 이게 바로 컨트롤 시그널이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여기 있는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에 들어가는 테타는 이전 스테이트에서 알아낼 수 있고, 이 h는 아주 작은 dt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시간 등분이 되는 0.1초가 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러 인테그레이션 수식을 살펴보면 이 아래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스텝 x1, y1, 테타1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전 스테이트 더하기 무엇인가가 되는데, 이전 스테이트 더하기 무엇인가, 이전 스테이트 더하기 이 수식, 이전 스테이트 더하기 이 수식이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가는 수식은 공통적으로 dt가 곱해지게 됩니다. 이 미분의 정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곱해지는 개수들은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선 현재 스텝에서의 컨트롤 시그널 C가 되겠고요. 컨트롤 시그널 U가 되겠고요. 컨트롤 시그널 U와 이전 스테이트 Z0, 그리고 이 시간 스팬인 T 스팬 값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현재 스텝과 이전 스텝 사이에 이 DT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값을 다 계산을 하면서 다음 로봇의 스텝, 다음 로봇의 스텝을 계속해서 리턴을 시키면 이 값을 v스택을 통해서 누적을 시킵니다. 그래서 타임 스팬과 이 로봇의 스테이트들이 v스택 되어 있는 이 G라는 리스트가 리턴되면 이것을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디프 드라이브 FK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의 인버스 키네매틱스 이론을 살펴보겠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우선 우리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고 이것을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에 적용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 이전에 여기에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로봇 프레임, 로봇이 바라보는 로봇 프레임과 우리의 절대적인 월드 프레임 사이에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것을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지금과 같은 경우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슬레이션 매트릭스가 합해진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H, 0,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H, 월드, 로봇을 구해야 되니까 월드 프레임에서 바라본 로봇 프레임의 위치와 각도를 알아내서 여기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 것이죠. 첫째로 월드 프레임에서 바라본 로봇의 위치는 x, y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x, y가 트랜슬레이션 벡터로 들어간 것이고요. 월드 프레임에서 바라본 로봇 프레임의 각도, 이것은 이게 월드 프레임의 x축, 이것이 로봇 프레임의 x축이라고 한다면 월드 프레임에서 바라본 로봇 프레임의 각도니까 플러스 테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사인, 코사인이 그대로 들어간 이 형태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1,1 위치에서 따지고 보면 2분의 파이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각도는 2분의 파이를 바라보고 있던 로봇이 1,0만큼 움직였다고 해보시다. 이것은 로봇 입장에서요. 월드 프레임에서 1,0 움직였다면 이렇게 이만큼 가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로봇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로봇이 정면으로 1, Y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1,0 움직인 다음에 위치는 이 지점이 되겠죠. 근데 월드 프레임 입장에서는 이것이 1,2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로봇과 월드 프레임 사이에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여기 안에 수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수를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곱해줘야 되는 벡터는 로봇이 얼마만큼 이동했느냐 그 변화량이 됩니다. 로봇 입장에서는 1,0만큼 움직였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벡터가 1,0,1이 곱해지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로봇의 위치는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1,1입니다. 그래서 이 X 로봇과 Y 로봇 대신에 1과 1이 들어가고, 이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로봇 프레임의 각도는 2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다 이 세타 위치에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0, 마이너스 1, 1, 0이 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완성시켰고 1,0만큼의 변화량을 곱해주게 되면 이 이후에 변화량 이후에 월드 프레임에서 바라본 로봇의 위치는 1,2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지금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이 인버스 키네매틱스죠. 그럼 인버스 키네매틱스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고자 합니다. 소스 코드가 이번에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개념을 탄탄하게 잡고 가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로봇의 위치 x, y가 있을 때 x, y 레퍼런스, 로봇이 도달해야 되는 다음 스테이트가 주어진다면 현재 스테이트인 x, y에서 다음 스텝이 레퍼런스 x 레퍼런스, y 레퍼런스까지 움직이게 하기 위한 제어값 v와 오메가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여기에 그 로봇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테타도 집어넣어 줄 수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간소화를 위해서 일단은 차치하고 이 x와 y 위치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v와 오메가가 나왔다면 이 v와 오메가만큼 로봇을 이동시켜야겠죠. 이것을 제가 프로세스라고 적어놨는데 v와 오메가만큼 이동한 뒤에 로봇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결국 포워드 키네매틱스가 되고, 포워드 키네매틱스는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스 코드는 이런 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재 스테이트 x, y가 있을 때 레퍼런스 위치 x 레퍼런스, y 레퍼런스가 주어지고, 그러면은 이 x0에서 x 레퍼런스로 이동시키기 위한 v와 오메가를 인버스 키네매틱스로 얻어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실제 얻어낸 v와 오메가만큼 로봇을 포워드 키네매틱스를 적용해서 이동시켜서 실제 레퍼런스에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후에 우리의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디퍼런셜 드라이브 타입의 디퍼런셜 드라이브 로봇은 제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전에 얘기한 것처럼 Y축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우리가 다음 이동해야 될 레퍼런스가 이렇게 P 지점이 이 지점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이 Y축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회전을 통해서 X축을 여기 있는 목표 지점까지 얼라인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선속도로 얼마만큼 이동하는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제가 그림으로 세분화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것입니다. 회전 변환을 하기 전에 로봇 중심의 좌표를 C0, 그리고 회전 변환을 하기 전에 로봇 중심에서 바라본 목표 지점의 위치를 P0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전 변환을 한 뒤에 로봇의 프레임을 C1, 그리고 회전 변환을 한 로봇 입장에서 바라본 레퍼런스 타겟 포인트 P를 P1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C0, P0와 C1과 P1은 이러한 관계를 갖습니다. 사실상 로테이션을 다 적용해 준 것밖에 없어요. 왜 이런 작업을 했는지는 이후에 우리가 이 로테이션 그리고 트랜슬레이션 P, P1, P2의 실질적인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회전하기 전 초기 상태 C0와 P0 사이의 오프셋 얼마만큼 내가 이동해야지 P0 다음 레퍼런스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 P0-C0가 궁금합니다. P0-C0는 여기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다항식의 마이너스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로테이션 곱하기 P1-C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P0-C0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로봇이 이동해야 될 오프셋이 되는 거죠.
이 오프셋이라는 뜻에서 이것을 별도로 px, py라고 제가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 rpc 이런 식으로 큰 어떤 포인트 개념으로서 접근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안에 실질적으로 코사인, 사인, 그리고 이제 x, y 트랜슬레이션이 들어간 실제 값을 넣어주고 양변을 미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나온 식이 이건데요. 사실 이 식을 제가 다 설명을 하지는 않고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뭐 v 사인, 뭐 v 코사인, 그리고 테타 이런 값들이 다 실질적인 값으로 전개가 된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 c, 이 x 닷 0 c는 결국 우리가 월드 프레임에서 바라본 로봇의 이제 x축 속도와 y축 속도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v 코사인 테타와 v 사인 세타라고 일전에 포워드 키네매틱스 시간에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값들을 다 넣어준 것이 이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통되는 부분인 v와 오메가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행렬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 복잡한 식이긴 한데 제가 이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있는 이 수식은 우리가 이 C의 로봇이 있었을 때 다음 스텝인 레퍼런스 P까지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로봇이 P 지점에 도달을 했을 이 시점에 로봇은 얼마만큼의 X축, Y축 속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가 여기 있는 X.0P, Y.0P가 되는 것이죠. P 지점에서의 X축 속도와 P 지점에서의 Y축 속도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P 지점에서 X., Y.을 갖게 하고 싶다면 지금 우리는 현재 스테이트에 V와 오메가만큼의 컨트롤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트롤 시그널 V, 오메가와 목표 지점에서의 속도 X.P, Y.P 사이의 관계입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속도와 속도 사이의 관계가 됐습니다.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함은 레퍼런스 X와 레퍼런스 Y를 줬을 때 Y가 주어졌을 때 컨트롤 시그널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뭐 양변을 적분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제가 일단 답을 얘기해 드리자면 우리는 별도의 제어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제가 P 컨트롤러, P 게인 컨트롤러를 집어 넣었는데, 방금과 같이 속도와 속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위치와 속도 사이의 관계로 인버스 키네마틱스 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치와 속도 사이의 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선 우리 위치를 규정해주는 별도의 제어기가 하나 필요합니다. 포지션 제어를 해주는 제어기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이런 수식을 만들어주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위치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내는데, 이 관계식이 AX는 B와 같은 꼴이 됐습니다.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는 매트릭스 꼴이 된 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알아내야 될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양변의 역행렬을 구해주면,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X는 A 인버스 B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A 매트릭스에. 그래서 항상 인버스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을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거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손으로 풀어서 써봤습니다. 역행렬을. 역행렬에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바로 분모에 공통적으로 px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px가 무엇이었느냐? px는 여기 있죠? px는 현재 이 로봇이 월드 프레임에서 바라본 로봇의 위치 C0로부터 로봇에서 월드 프레임에서 바라본 목표 지점인 P0 사이 오프셋의 x 좌표가 px가 됩니다. 그래서 뭐 결론을 얘기해 보자면 로봇이 어떻게 됐든 x축으로 조금은 움직여야 된다, 앞으로 조금씩은 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앞으로 움직이지 않고 회전만 한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px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불상사가 발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살펴볼 때도 저는 앞으로 최소한 얼마큼씩은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수식을 코드로서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소스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소스 코드는 diffdrive ik라는 파이썬 코드를 실행시키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다시피 주어진 경로를 따라서 모바일 로봇이 이동을 하고, 이동한 다음에 최종 결과에 대해서 그래프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먼저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이 에러는 실제 우리가 가야 되는 레퍼런스와 로봇이 갔던 위치 사이에 얼마나 오차가 발생했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0.075를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소스 코드를 실행해 봐도 실제 경로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가 이제 0.075 이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V와 오메가는 이렇게 로봇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속도 신호와 어떠한 각속도 신호를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줬나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소스 코드 이 디프 드라이버 IK에는 그 내용도 상당히 길기도 한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이 좀 많아서 제가 헬퍼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포워드 키네매틱스 시간에 봤던 오일러 인테그레이션을 이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별도 파일로 빼놨고, 그리고 월드 프레임과 로봇 프레임 사이의 호모지니어스 매트릭스를 통한 변환, 이것을 제가 별도의 함수로 빼서 이 파일 안에 집어넣어 두었습니다. 이 인터폴레이션은 애니메이션을 그리기 위한 함수인데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diffDrive IK 함수의 메인 함수로부터 살펴봅시다.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요. 결국 메인 펑션은 motion sim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펑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크게 5가지로 스텝을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현재 로봇의 위치를 월드 프레임 기준에서 받아올 겁니다. 왜 월드 프레임이냐면 우리가 경로를 만들 건데 이 경로는 로봇 프레임 기준이 아니라 월드 프레임 기준으로 이제 만들 거거든요. 경로가 지워졌고 로봇의 월드 프레임 기준 스테이트를 알게 됐다면 로봇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 움직인 다음에 위치를 월드 프레임 기준에서 받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XC와 YC는 로봇 프레임 기준 위치가 아니라 월드 프레임 기준 움직인 뒤에 로봇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뒤에 로봇의 위치가 레퍼런스랑 일치해야겠죠. 에러가 발생한다면 이 레퍼런스와 빼준 값이 이제 에러가 되는 것이죠. 에러가 나왔다면 방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 pgain이라는 별도의 제어기를 사용해서 이 에러와 pgain을 사용한 그리고 A 인버스, A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사용한 그 제어기를 적용을 해줄 것입니다. 인버스 키네매틱스가 되는 거죠.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 스텝을 위해서 얼마만큼 로봇이 이동해야 되느냐라는 컨트롤 시그널 U를 받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가 인버스 키네매틱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인버스 키네매틱스에서 나온 컨트롤 시그널을 실제 포워드 키네매틱스로 다시 적용을 해서 다음 스텝의 로봇 스테이트 Z0를 계속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이 작업을 for loop을 통해 연속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우리가 이 예시에서는 그 방금과 같이 이런 별 모양의 경로도 있고 혹은 원형 서클 경로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스트로이드 대신에 이 서클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원 형태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예시들을 제가 강의 노트에 실험해보기라는 이름으로 추가를 해두었으니 강의 노트를 접속하셔서 이런 실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4번째 DD 모바일 로봇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